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1부에서 일본 부동산 버블 원인과 과정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왜 일본 부동산이 급락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이 급락하려면은 세계 경제 위기가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본만 딱 도려냈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제 2위 일본은 이제 미국에 덤비지 않고 충실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플라자 합의뿐만 아니라 바젤 회의에서 일본 은행의 지급 준비율 완화를 도와준 덕분에 일본은 유동성을 더 많이 풀어낼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미국의 부동산과 채권을 열심히 사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2000년대 중국이 성장하면서 수출로 돈을 크게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의 부동산과 채권을 열심히 사줍니다. 그러면 미국은 물가가 안정되면서 증시와 부동산이 성장하는 안정적 성장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즉,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호구 국가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벌어졌을 때는 돈 잘 버는 호구, 사우디가 있었죠. 넘치는 달러를 미국 뉴욕 은행에다가 예치시킵니다. 지금은 러시아, 사우디, 중국 모두 미국의 호구가 아니죠. 그래서 증시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인도 정도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미국의 길이 들여지지 않은 상태죠. 다시 돌아가서 그런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2배로 절상시켜서 일본의 제조업은 죽이고 자국의 제조업은 키우고 일본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려니까 지금까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블랙 먼데이가 1987년 10월에 짜잔하고 나타나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본의 금리 인상을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12월 달에는 바젤 회의를 열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줘요. 일본의 은행들이 대출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버블을 더 키워줬죠.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채권과 부동산을 사주는 일본이 없으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한데 굳이 왜 그랬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돈 자랑이 과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우는 빌딩들도 이제 인수하기 시작하고 일본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총의 42%를 차지했습니다.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경제로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컨트롤 밖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거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매도를 한번 치고 싶기도 했을 거고 어쨌든 선수 교체를 해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미국이 예뻐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흑묘 백묘로 유명한 덩샤오핑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키우면 더 저렴한 공산품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물가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인구는 미국의 또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덩샤오핑은 이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중국을 나중에 세계 경제 2위 국가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을 또 넘어서려고 합니다. 딱 30년 걸렸죠. 그러면 미국은 또 선수를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도에 투자 중입니다. 30년 뒤에는 또 인도가 미국을 넘어서려고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이 그때도 1위 국가라면 말이죠. 중국은 그럼 어떻게 성장했느냐? 일본이 성장했던 방식 그대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키웁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가 저렴한데 환율까지 유리해요. 가격에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됩니다. 1984년에는 1달러당 2.8위안이었었고 90년에는 5.2위안, 나중에는 이게 시장 환율로 갔을 때는 10위안까지 가요.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당국이 관리하는 공정환율이라는 게 있고 암시장을 양성화한 외환조절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시장환율이라는 어떤 이중환율 제도를 만들어요. 그럼 왜 환율을 이중으로 운영하느냐? 그때그때 달러요를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면은 수출할 때는 시장 환율을 써서 수출을 더 유리하게 만들고 수입할 때는 공정 환율을 써서 수입이 더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국의 산업은 보호하면서 타국에만 우리 기업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불평등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거냐? 제조업을 하는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죠. 한국이랑 대만도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중국이 환율을 이용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었어요. GDP를 성장시키는 거를 또 미국이 방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금리를 내려도 엔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중국이 이제 슬슬 커지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선수 교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1988년 7월 은행 건전성을 확보하라면서 이제 바젤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급 준비율을 8%로 올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무역을 하려면은 이 지급 준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국제 무역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강제적 조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일본의 지급 준비율이 세계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많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작년 12월 달에는 지급 준비율 괜찮으니까 더 대출해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7개월 만에 일본을 타겟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 일본 연맥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블랙먼데이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도 경제 상태가 서서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조차도 망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 기준을 내게 된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고 대출 총량제를 실시해서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맞추려고 한 겁니다. 1989년 5월에 0.75%를 한 번에 올려버려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999년 8월까지 1년 동안 금리를 5번 올렸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2.5에서 6%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죠. 자, 그러면 빚내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기준금리가 6%라는 거는 시중금리는 뭐 8%, 9%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임대료를 받아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임대료라는 것도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회복이 되는데, 순식간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는 올라가고 임대료는 안 나오니까 스프레드 마진이 역마진이 나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미국도 그 당시에 연준이 금리를 7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미국 따라 억지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은 우선 기업보다 부동산이 먼저 한계 상황에 도달해요. 그 다음이 은행, 그 다음이 기업과 가계로 전이가 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미국으로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이 대출 구조가 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대출의 70%는 미국 은행이 해주고 그 중에 30%는 일본 은행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하락하겠죠. 그럼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추가 담보금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추가 담보금을 내고 싶은데 보통 어떻게 했냐면 대출 돌려막기를 했겠죠. 이빌딩으로 대출 받아서 저거 사고, 이빌딩으로 또 대출 또 잔뜩 받아서 또 이거 사고, 돌려막기 한 상태에서 갑자기 뭐 20% 내라, 10% 내라 하니까 깡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계좌로 치면은 연달아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도미노 붕괴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금리도 급등하니까 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가지 않고 또 예금과 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뭐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뭐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있어야 되는데 바보들이 부동산을 안 사고 예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산 사람은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다른 상품으로 이름을 바꾸면 지금의 과정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신용 반대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경제대국 일본이 몰락하게 되는데요. 보통 몇 년 하락 후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패권을 유지하는 국가들 또는 고성장을 하는 국가들에 해당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한번 실수로 인해서 30년간 회복을 못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도전 정신도 사라졌죠. 새로운 대체자 중국이 고성장 타이틀을 차지했죠. 이 틈을 타고 한국이 또 도전 정신 갖고 그 일본의 틈을 또 차지해버립니다. 한국의 타이밍 러시가 정말 기가 막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화살이 돌고 돌아서 결국 1997년 한국을 무너뜨립니다. 자, 여기에 수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월가의 파생 상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1990년 일본 부동산이 무너지기 직전에 일본 증시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풋옵션 상품이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본의 증시와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데 누구였느냐? 주로 월가였다라는 거죠.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상품이 나오고 월가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양털깎기 음모론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합해보면은 미국의 플라자 합의를 통한 3차 환율 전쟁 이후에 환율에 대한 전략이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달러를 통해서 제조업을 키우고
무역수지 흑자를 구가하는 전략이 아니라 강달러를 통해서 금융기법으로 패권을 쥐는 방법으로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조업 부흥을 꿈꿨던 트럼프는 약달러를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블루칼라는 트럼프의 든든한 지지자들이 됐습니다. 반면에 화이트 칼라를 대표하는 바이든은 2021년 1월 취임 이후부터 강달러가 지속됩니다. 금융으로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어느 나라의 양털을 깎으려고 지금 금리를 저렇게 올리고 있는 것인가? 원래 강달러 전략을 쓰면 미국으로 자본이 몰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은 적자를 유지해주면서 신흥국에다가 낙수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강달러 전략입니다. 바이든 집권 2년이 다 돼가는데 강달러로 미국으로 자본이 쏠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성공하는 듯 하다가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2022년부터 전략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줘요. 만약 인플레로 고생하지 않았고 바이든이 2년 뒤에도 재선으로 성공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재선 전까지는 미국 주식이 좋고 재선 이후에는 신흥국 주식이 좋은 기존의 패턴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질 가능성이 높고 다음 대선에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미국의 제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보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했다라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는 거, 그리고 세계 부동산과 괴리율이 크게 날 정도로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점이 또 한국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환율이랑 외교 등 거시경제에서 일본이 불리하게 작용한 점이 있다라는 점도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상황과 더 흡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부, 2부를 통해서 일본의 부동산 붕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뤄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조금 더 깊은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